조금 반영을 해서 이 원고에 넣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중세 이슬람 지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과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라에 관한 기록들을 뭐 전체적으로 잠깐 한 1분 정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초기의 인식과 중기의 인식, 그 후기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해서 이제 인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록의 특징이죠. 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신라가 미치는 이제 타지에 관한 인식들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이슬람 지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했었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물론 중간에 겹치는 것들도 많지만은 세 가지 정도로 봤었을 때 어떤 수학적인 것, 과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리가 있습니다. 즉 이제 그러니까 위도하고 경도를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점별로 이제 낮의 길이죠. 그 가장 해가 긴 날에 가장 해가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 질 때하고 뜰 때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가, 그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위도에서 어느 정도 북위 몇 도인지 적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표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메카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메카를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메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메카의 위도 경도를 알고 내가 메카하고 내 위치의 위도 경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측정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서 아주 일찍이 이슬람 세계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세계의 이제 과학 지식도 엄청나게 열심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좀 더 서술적인 거죠. 어떤 중심에서부터 이제 저 멀리 있는 지역에까지 어떻게 가는지, 뭐 며칠이 걸리는지, 가는 길에 물은 어디서 있고, 또 가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뭐 특산품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둑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세금을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군사 작전을 한다든지, 통신망을 깐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한번 메카를 다녀오라는 그런 신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이제 네거티브식으로 예외 조항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무슬림은 다 메카에 한번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알라의 명령이 있다고 무슬림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카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런 서술적인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메카를 간다. 그러면 며칠 뒤에 어디에 도착하고 며칠 뒤에 어디에 도착하고 동남쪽으로 가야 되고 서북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전형적인 지리 그리고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징적인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에 뭐가 있느냐, 어느 방향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세계관, 알라가 이제 창조한 이런 세계, 우주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 세계가 상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가. 그래서 동물의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뭐 당나귀 형태, 말 같은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새 같은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조금씩 겹칠 때도 있고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신라를 이야기할 때 이 수학과학적인 지리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적인 지리 안에 들어가 있고 좀 상징적인 체계 안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중세 이슬람 세계 전체를 한번 어딘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 영역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지금의 이제 이슬람 세계와 거의 비슷한 이 정도 영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았죠. 한 중세 시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지도, 그러니까 저기 인도에서부터 이제 스페인까지 옛날에 먹었을 때 그 정도 영역에서 파악한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 세계는 그때 이미 지중해,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 흑해, 카스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들에 관해서 특히 바다로 많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서양과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그 핵심 세력에 언제나 무슬림들이 가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제 통상이나 항행을 갖다가 교통을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단속하거나 아니면 조종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이 양쪽 지역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교환하고 발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슬람 지리는 어느 정도인가 했었을 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가기 전까지 인류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 구세계라 그러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도 당연히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이제 그렸지만은 이 뒤쪽에 지구가 둥글다는 건 잘 알았으니까요. 이 뒤쪽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해서 암흑의 형태로 이제 칠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세계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지구본이고요. 예, 바그다드에서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지금 드는 생각이 그 땅은 아마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땅에 관한 그 인식들, 기록들을 이제 신라가 이제 대체해 나가는 거죠. 즉 옛날에 이제 다른 지역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관한 그 관념들이 신라로 이제 모여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 관련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슬림들이 생각했던 이제 유라시아 아니니까요, 아프리카까지. 그 안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세계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지도에 보면은 가장 우측 그 바다 끄트머리에 조그만 섬들이 몇 개 보이는데, 예, 그 섬 뭉치들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뭉치를 이제 신라라고 이제 무슬림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것이 신라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한 거는 한 27개 정도의 아랍어 문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인데요. 신라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고려에 관한 것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어 문헌은 더 많이 발견했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한 5개 정도고요. 신라보다는 고려에 관한 게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아랍어가 많이 활발하게 이제 세계 지리를 쓰던 기간과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페르시아어로 세계 지리를 이제 더 많이 쓰기 시작한 시간도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페르시아 문헌들은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랍어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페르시아 문헌이 더 많이 발굴되고 정리가 되면은 아마 이 숫자는 조금 더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이제 지리서, 그다음에 세계 역사 지리, 그죠? 이제 각 민족들의 뭐 역사라든지 이런 세계 역사, 근데 지리상의 이제 여러 구역에 대한 역사에 관한 책들에도 있고요. 지즈라고 해서 이 옆에 있는 이 천문도조, 그러니까 천문지리 도표인데 그 한마디로 이제 각 지점들, 그 별자리에 대한 지점들도 있고요. 지구상에 있는 여러 지점들의 위도하고 경도를 이제 나름 측정을 해서 숫자를 부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또 우리나라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기라고 지금 썼는데 여행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뭐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찾은 것은 한 개입니다. 이제 한국을 갔다라기보다는 여행기 안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 관한 이제 초기의 인식을 보면요. 가장 초기에는 굉장히 좀 실험서에 가까운 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내에서의 한 지역으로 이제 신라를 다룹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역상들이 쓴 안내기가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중국과 인도에 관한 소식이고요. 중국까지 항해한 이제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851년도에 엮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장보고 말 좀 지나고 이제 어쨌든 청해진이 아직 있을 때 정도죠. 예, 그다음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제 동료들이 체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이제 청취한 여러 정보들이죠. 중국까지 가면서 이것들을 수합해서 편집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인도로 가는,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에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바다로 가야 되죠. 거기에 관한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관해서 남아 있는 사료 중에서는 연대가 가장 이른 기록입니다. 뒤에 바로 뒤에 나온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어쨌든 851년이 제일 빠르고, 근데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 851년에 이제 엮은 내용들은 실제로 이제 책으로 묶여서 전달된 것은 이제 910년경에 죽은 이제 알시라피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실실라틀 타와리크라는 책, 그 안에서 이제 책이 두 권으로 안에 2부로 돼 있는데, 일부 앞쪽의 절반이 이 술레이만이 쓴 거고요. 이 뒤에 다른 항해자죠. 자기가 쓴 게 이제 뒤에 2부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 반대쪽 대양 방향, 예,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쪽이죠. 이 신라라는 섬들이 있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의 군주와 이제 섬을 주고받는다. 근데 교환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안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춘다. 그러니까 농경국가에서 비가 멈추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하늘이 봤을 때 이게 신성한 관계, 이런 것들을 무슬림들이 알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기록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술레이만이 이제 딱 확실하게 해뒀는데요. 자신과 이제 동료들 중에서 신라를 갔다 온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알시라피라고 이제 이 뒤에 술레이만의 기록을 이제 갖다가 이제 자기 책에다 묶은 사람. 그 사람은 신라에만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술레이만의 그 집필을 했을 당시가 신라하고 당나라 무역의 전성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신라 안에 있는 당나라 안에 있는 신라인들의 어떤 제일 전성기 중에 하나죠. 굉장히 많은 신라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시기인데, 반대로 이제 일본의 이제 견당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멈춰 있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안 가죠. 당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엔닌이라는 일본 사람이 중국으로 갔었을 때도 신라 사람들한테 되게 의존을 많이 하지, 일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가 일본 사람이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당시에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는 굉장히 관계가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술레이만이 쓰고 술레이만의 기록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시라피가 이제 책을 낼 때까지 그 사이에 중국의 극도의 혼란기가 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시라피라는 사람이 쓴 내용이 있는데요. 황소에는 아주 자세히 잘 썼습니다. 좀 과장된 숫자겠지만 그 사람이 말할 때 12만 명의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이 광저우에서 이제 학살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황소에 난 이후에 무슬림들의 동아시아의 본거지가 옛날에는 중국에 있는 여러 국제항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확 이제 멸살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도망을 가서 혼란기를 피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철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가 다 멸망하고 나서 다시 송나라로 복귀를 해서 중국에 다시 베이스를 더 크게 차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이 왼쪽에 보시면요. 당시에 이제 신라인들과 무슬림들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자주 만났을 것 같은데요. 그 왼쪽에 보이는 지도가 이제 박현희 선생님이 쓰신 그 책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굵은 실선은 이 바로 뒤에 나올 무슬림 학자가 그 적은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에 그 조금 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점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 이제 중국에 있는 학자가 재상이죠. 둘 다 재상. 예, 앞에 이제 칠선은 그 국정원장이죠. 일종의 국정원장이자 정통부 장관이 쓴 거고요. 그 이슬람 제국에. 그다음에 점선은 이제 중국 당나라의 재상이죠. 재상이 이제 이슬람 세계로 가는 길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동선도 똑같고 실제로 이제 광저우에서 이렇게 다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신라 상인들도 원래 당나라하고 워낙 열심히 이제 교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동선이 무슬림들하고 많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자주 만났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는 현대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이 실선으로 그은 이 점을 찍은 이 항로를 만든 사람이죠. 예, 그 이슬람 제국의 황금기를 열었던 아바스 제국의 그 정통부 장관이죠. 예, 이 사람 이분 구라다빅바인데요. 뭐 한글로는 지바라고 쓰기도 하고 뭐 딕바라고 쓰기도 하고 디바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단순히 원래는 지방에 있는 정통부 장관에서 정통부 담당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칼리프 왕이죠. 황제한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파발들, 급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요. 어떤 책을 쓰느냐? 이제 모든 도로와 모든 왕국들에 관한 책을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앞에도 그렇고요, 뒤에도 그렇고 책이 이제 양이 한정돼 있고 자기들이 관련된 이제 내부 국내와 해외 이야기를 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는데 여기에도 신라가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짧지 않은 양 그러니까 뭐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거리나 아니면 그 뭐 어쨌든 신라하고 직접적인 교류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고 좀 자세하고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신라가 이제 중국에서 바다 건너에 있고, 예, 그렇죠. 이제 발해를 통해서 이제 육로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무슬림들이 글로 갈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가 뭐 신라로 갈 때는 그냥 바다로 건너가는 거죠. 예, 그리고 금이 많고 산이 많다. 네,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신라의 다금상, 금은 엄청나게 이제 풍부했죠. 특히 이제 유물이나 보면은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거에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뭘 썼냐면은 신라를 방문한 모든 무슬림들이 한번 정착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었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사람부터 아니 무슨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후대에 있는 무슬림들이 신라에 관해서 무슨 글을 제대로 썼다.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뒤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책에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슬람 세계가 이제 중국과 이제 저기 인도라든지 여러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에서 뭘 수입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국의 마지막 이 간수라는 도시인데요. 항구죠. 거기서 이제 바다로 건너가면은 예, 산이 많고 왕이 많고 뭐 이런 나라 신라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신라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나온다. 즉 일본은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 당시 이제 일본하고 교역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당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뭐 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 그 제어하고 이제 여러 그 학자들하고 일부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른 견해가 하나가 이제 중국의 동쪽에서 온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신라에서 온다라고 이제 특히 한국 학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처음 낸 논문이 이것은 아니다. 신라를 포함한 그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쭉 온다라고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신라사학회에 한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예, 무슬림들이 안 나간 이유가 땅이 너무 쾌적해서 안 나간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신라가 이제 망했을 시기쯤 되죠. 예, 그때쯤 되면은 이슬람의 이제 세계관 그 천지 창조를 이제 이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각 민족들이 형성되는지 거기 관한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마수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30년 동안 해외를 돌아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본 곳과 안 본 곳에 관해서 이제 정보를 쭉 모읍니다.
아마 세계 민족사 기술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더 빠른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라시드딘의 집사를 이제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좀 뭐 내용의 양이야 더 작겠지만은 시기는 뭐 몇백 년 앞서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태도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들은 역사, 그 앞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 이슬람 세계 밖에 있는 역사에 관심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이슬람식으로 해석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현지로 직접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들은 역사, 본 역사와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슬람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세계 역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딱 교회하고 똑같죠. 예,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인류, 최초의 무슬림은 아담이고요. 아담에서부터 이제 쭉쭉쭉 내려오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에서 이제 방주가 한번 싹 정리를 하죠. 홍수가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애가 3명 나오는데 그게 셈, 햄, 야벳이죠. 이 야벳이 이제 3명이 이제 세계의 이제 대륙으로 이제 흩어져서 지금 온 인류의 조상이 된다라는 이론이죠. 다분히 성서학적, 이슬람 신학적 이론인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1차 디아스포라로 이 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총 7개의 이제 세계 집단을, 민족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개의 집단은 군주가 하나고 그다음에 언어도 하나였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다민족 다국가로 이제 7개에서 나머지 그 마수디가 살던 시대에 세계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신라에 관해서 어떻게 썼냐면 꽤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서 왜 좋은지 얘기했을 때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그다음에 땅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최대한 직역으로 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예, 가급적 직역을 최대한 살려서 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들도 많아서 이제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신라의 왕과 이제 중국 왕과 이제 교환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그 2명, 그 여행기하고 그다음에 행정가의 글을 2개 다 본 거죠. 예, 봐서 이렇게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조상들이 누구냐고 했을 때 아무로 그러니까 성경의 고모죠. 야벳의 이제 자식이죠. 그 고모의 후손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나 꾸란에 이제 신라는 안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신라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똑같은 조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책을 한 권 더 씁니다. 경고와 감독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7개의 초기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는 이 벤다이아 그림은 제가 만든 건데 사실 이것은 마수디의 글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니고요. 마수디의 책에서는 이렇게 자세히까지 나오진 않고 조금 더 지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인도 사람이 쓴 것을 배경으로 한 건데 어, 일단 거의 비슷해서 참고 삼아 이제 올린 거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마수디가 쓴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약간 페르시아에서 원래 기원한 이제 지리 구분법인데요. 7개 이제 지리 구분법이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7개의 이제 대체적인 이제 민족 구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지리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7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민족이 나오는데 6번째 um마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인데 공동체도 있고 민족이라는 뜻으로 썼을 때는 어, 뭐 제1 um마, 제2 um마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6번째 같은 경우는 그 인더스 강 일대하고 겐지스 강 일대 즉 남아시아죠. 남아시아가 6번째고요. 7번째 지역이 어디냐면은 중국과 신라라고 이제 이름을 아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는 다른 데가 아니라 그냥 이 동네 이름 전체가 중국과 신라라고 씁니다. 굉장히 큰 개념이 되었죠. 예, 그때 뭐 예를 들면 발해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지역 이름은 신라와 중국이다. 이 민족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요. 후기에 가면은 이제 또 다른 식이 나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이 2가지가 또 계속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제 후대에 나와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신라가 어떤 곳이냐면 알라가 이제 세계를 지구를 창조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고 예 그랬을 때 그 세계에서 이제 지구의 동쪽 끝인데 이 동쪽 끝에 있음으로써 이제 서쪽 끝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고 대칭을 맞아서 알라가 얼마나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제일 대표적인 지도죠. 중세 지리사 뭐 지도사를 하시는 분들은 안 본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알 이드리시의 이제 지도입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그 이 사람은 이제 시칠리아죠, 지중해. 시칠리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저기 세우타 그러니까 그 지중해 끄트머리죠. 인도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끝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끝인 이 스페인하고 이제 마주보는 곳이죠. 이제 저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스페인이 눈으로 보이죠. 되게 가깝습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여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면 저 영국까지도 여행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터키 쪽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를 싹 한 바퀴 돌았다. 남쪽은 다 돌고 북쪽으로도 대서양 일대를 상당히 많이 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하고 좀 어느 정도 성격이 맞게 책을 썼는데 이 총 원래 이제 책 제목은 누자들 무스타카 피 이크티라키 아파크 좀 더 깁니다. 근데 줄여서 좀 썼고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했던데 저는 이제 그냥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그 정설 선생님 말대로 이제 그 세상을 이제 횡단하고 싶어하는 세상 끄트머리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산책했던 길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의 책과 이제 더 유명한 지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칠리아에서 어, 그 살았을 때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후원자는 이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누구느냐? 그 저기 북극 근처로 가는 이제 노르만 제국, 그 노르만 땅이죠. 노르만 땅에서 시칠리아까지 와서 점령을 했던 왕. 근데 그 왕이 이제 로저 2세인데 그 왕이 들어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다 이슬람 땅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전체가.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노르만 군주가 이제 지배를 하니까 당연히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죠. 왜냐하면 뭐 바이킹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를 한꺼번에 인구를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주는 노르만인데 그 밑에 있는 인력들은 이제 무슬림이 많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동료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중세 지리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이제 평가받는 예, 뭐 중세 지리사에서는 항상 제일 표지에 나오는 이 지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은대 지구본하고 같이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고요. 이 지도가 워낙 스타성이 있어가지고 무슬림들에게도 계속 나중에 쓰이지만 이제 라틴어로 제작되어서 이제 여러 세기 동안에 몇백 년 동안 유럽 대학의 이제 지리 교과서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만드는 여러 지도의 모본이 되어서 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빨간 점 보이죠? 이 빨간 점이 이제 신라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라틴어로도 번역되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럽어로 쓰여진 유럽에서 만든 최초의 유럽어로 쓰여진 지도 중에서는 가장 이런 식의 이제 신라 내지는 우리나라를 기록한 지도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몇백 년 더 걸리죠.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오려면 물론 신라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니면 고려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서 봤었을 때 예,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에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섬,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중국에서 간다고 하지 않고 그 산지라고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서 신라로 바로 간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섬들이 있다. 예, 뭐 신라 뭐 중국 바다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다도해로 들어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키와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다. 뭐 이것은 이제 좀 설명하려면 깁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정착한다. 근데 이제 황금이 엄청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황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도 했죠. 근데 개의 목줄이라든지 원숭이의 머리털까지 황금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를 와서 노인천을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보면은
옛날보다 조금 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숭이 뭐 머리태를 황금으로 하고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이거 뭐 손오공이나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은 어 원래는 이런 기록이 다른 지역에 관해서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앞에 옛날 사람들이 썼을 때 아까 봤던 이ブン 쿠르다디빠라든지 다른 사람이 썼을 때 동남아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와꼬아까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썼었어요. 신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후대로 오면은 이게 자꾸 신라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오고요. 또 신라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좋다든지 뭐 사람들이 안 떠난다든지 무슬림들이 그런 이야기 옛날에는 이 왁왁이라는 섬에 관해서 없었는데 이제 신라에 관한 이야기가 섞여 들어간다는 거죠. 왁왁에 대한 설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과 이제 신라에 관한 이제 기록들이 막 섞여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확도가 좀 내용은 풍부해지는데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뭐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 노란 점 세 개가 보일 건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새 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광저우, 홍콩에 있는 지역에서 그泉州 그러니까 저 대만 맞은편이죠. 후젠성. 그다음에 저기 양저우 있는 쪽, 항저우 쪽, 양자강 있는 쪽이죠. 이쪽은 보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죠.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생각한 세계질에서는 동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동남쪽으로 내려가고요. 근데 그 끄트머리의 건너편에 마지막 항구 건너편에 이제 신라가 있다고 하니까 예, 신라가 이제 거의 동남아시아에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리 지식을 헷갈리고 착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유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 파란 점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원래 있는 섬인데 이 섬들에 관한 인식과 신라에 관한 인식이 이제 섞여 들어간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 시기에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이제 신라가 망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검증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뭐 신라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거의 옛날에 저런 데가 있었대 하면서 이제 약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는 쓸모가 없죠. 신라가 이제 없는데 거기 갈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간다고 그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라하고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니니까 신라를 어떻게 써먹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라가 가진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잘 살고 외국인들 잘 살고 뭐 상태도 좋고 자연도 아름답고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동쪽에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1이라고 쓴 숫자 보이시죠? 그 밑에 있는 게 적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적도에 가까운 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 끄트머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알라가 이제 지구를 만들 때, 또 세계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뭐 어떤 알라의 그 조화로움 이런 것이 이제 현시되어서 지구의 그 형상에 반영되어 있을 건데 그 안에서 보니까 하나가 그리스 신화에서 하나를 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나리 제도라는 곳인데요. 지금 이제 모로코 건너편에 있죠. 스페인령. 거기가 옛날부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뭐 영웅들의 섬이라든지 뭐 행운의 섬 그리고 뭐 죽지 않는 불사의 섬 이런 테마의 인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라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슬림들이 살고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화로운 세상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엮어서 자꾸 비교를 해서 뭔가 비슷해지게 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는 무슬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몇 명씩 이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같이 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신라 이야기를 하다가 그 행운의 섬 이야기를 써요. 예, 불멸의 섬 이야기를 씁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면 원래는 그리스에서는 행운의 섬이었는데 나중에는 불멸자의 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멸의 섬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임모탈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두 개를 갖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 쓰다가 나중에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뭐 신라는 이렇다. 마치 저기 있는 저기 카나리 섬처럼 내지는 이제 카나리 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치 신라처럼 그렇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비슷한 공통점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신라는 섬이 몇 개인지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섬이라고 안 나오든지. 근데 그 불멸의 섬은 원래 처음부터 6개로 나와요. 이슬람에서.
그러니까 신라를 6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져서 이제 대칭을 하게 만들고요. 조금 더 뒤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신라의 위도를 당겨 버립니다. 원래는 170도, 동경 170도, 북위 5도였는데 이것을 점점 적도 쪽으로, 그리고 180도, 동경 180도로 자꾸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대칭이 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해가지고 이제 신라에 대한 뭔가 이제 써먹다 보니까 이제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잘 안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권위를 확 부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신라에 관한 것은 진짜고 뭐 그것을 보증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예, 지리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권위자를 이제 땡겨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땡겨온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마슈케라는 사람입니다. 디마스쿠는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요. 다마스커스 사람이죠,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십자군에도 뭐 참전을 하고 뭐 지리도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근데 특이한 게 이제 동남아시아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뭐 식생도 연구를 하고요, 사람들도 연구를 하고, 뭐 풍습, 무슬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역사에 관한 것들, 뭐 그런 것, 무슬림들의 역사 이런 것들도 동남아시아로 어떻게 갔는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쓴 그 밑에 있는 제목 같은 책이 있는데 이 누크바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프톨레미우스 있지 않습니까? 프톨레미라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라를 썼다라는 거예요. 신라라는 섬들에 관해서 이제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미 2세기 때 사람이고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당연히 신라에서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알았다고 해서 쓸 이유가 없죠. 예. 그 당시 이제 신라는 뭐 사로국 내지는 이제 갓 신라가 이제 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 썼지만은 이 그 무슬림 학자는 그 당시에 중세 무슬림들에게 그 가장 권위 있는 지식의 출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미인데 이 사람이 신라영을 썼다라고 이제 딱 박으면서 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제 쭉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번에 오늘 전부 다 다루지는 않았고요. 아주 일부만 다루었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은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신라에 가서 기록하던 것은 이제 직접 접촉을 하던 시기죠. 아까 그 무역상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알마수디 같이 신라가 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전설과 신화 같은 이야기로 이제 조금씩 치환돼 가는 시기로 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근데 이제 아까 27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한 600년 무굴 제국까지 갑니다. 한 600년 이상 씁니다. 뭐 600년 넘게 쓰는데 그 기록들의 대부분 이제 후대에 계속 나오지만은 그 후대의 기록들은 대부분 이제 초기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술레이만이라든지 이븐 구라드리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온 정보가 90%가 넘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신라가 당나라하고 제일 열심히 활발하게 교육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그 무슬림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고 신라는 망하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정보를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딱 수집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신라가 망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라하고 그곳에 관한 이제 무슬림들에 관한 지식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이제 받아들였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신라도 새로 없고 신라에 관한 지식도 이제 새로 이렇게 어떤 업데이트 그게 검증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보면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많지는 않은데 여기 있는 것 이상이 몇 개 없는데 이 정보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뭔가 가공을 할 때 임팩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 같으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제 정보를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지식의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뭘 바꾸기가 애매해요. 근데 신라에 관한 지식은 되게 듬성듬성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 몇 개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테마로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저런 테마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테마로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공하기 쉬운 원천이 있었고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사람들이 자기가 편찬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뭐 알라를 위한 책이든 아니면 저기 통치자를 위한 책이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역사책을 만들든 했을 때 그냥 위에 있는 정보들 몇 개를 뽑아 가지고 이것을 확장할 때도 있고 뭐 구체화할 때도 있고 과장할 때도 있고 할 때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다른 목적을 할 때 생각보다는 이슬람 세계하고 인제 우리와 관계를 생각했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초기는 좀 다릅니다. 맨 초반에 만들 때는 신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죠? 실제로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제로 신라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슬람 세계의 역사나 이제 지리를 만들었을 때 그냥 필요한 것들을 몇 개 뽑아서 신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비중 있게 다뤄주는 거죠. 자기의 편찬 목적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것이라는 거죠. 알고 싶은 것, know what이라는 그 난리주의 개념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 이제 박사 논문에서의 결론에서의 뭐 가장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인데요. 무슬림들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거대한 제국을 이제 다스리고 그다음에 그 거대한 제국에서 이제 외부하고 계속 교역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해야 됐었을 때 지리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큰 땅에 소수의 무슬림 처음에 정복자들이 가가지고 밑에 있는 엄청난 피정복자들을 다룰 때에는 뭐 파발도 빨라야 되고 뭐 군사적 작전도 빨라야 되고 세금도 잘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리식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원래 뭐 사막에 사니까 잘 모르죠. 그 고대 인도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에 있는 천문 지식하고 지리식을 총 동원해 가지고 그때는 막 흡수를 합니다.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고대 지식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은 저기 지중해를 모르고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상대적으로. 근데 무슬림들은 다 직접 가보잖아요. 아까 봤던 그 영역 중국까지 직접 가보고 유라시아 대륙의 끝까지 직접 계속 몇백 년 동안 가고 그다음에 저기 영국까지도 막 가고 했잖아요. 아까 그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옛날 지식들을 다 검증을 해보는 거죠. 경험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듣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슬람적으로 새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도 신라에 관한 역사도 이제 이슬람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지리도 신라에 관한 지리를 만들 때 알라가 만든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알라의 조화로운 세계관에서 이제 신라를 맞춰서 바꿔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세계 새로운 이슬람 역사나 지리를 만들 때 신라에 관한 인식들, 여러 가지 피스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직접 어떤 역할을 했다, 우리가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에 관한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동적이죠. 우리가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식한 우리나라를 가지고 열심히 가공해서 잘 써먹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진환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김정아 교수님하고 최선아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뭐 10분 정도씩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하 교수님 한 10분 정도 토론을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하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코비드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좀 컨디션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최선아 선생님한테 몇 분을 토스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지리 문화적으로는 지중해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정진환 선생님의 그 지리적 스펙트럼과는 달리 저는 우리 정진환 선생님도 이제 문명을 교류의 관점에서 연구하시는 전문가신데 저 또한
교류라는 용어, 관계라는 용어의 관점에서 문명의 변천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의 지리적 스펙트럼이나 문화의 교류의 여러 그 현상이나 흔적들을 살피기보다는 저는 저희가 교류라는 개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과 신라의 교류, 이슬람과 당나라의 교류를 어떤 유형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이슬람의 교역에 어떤 물품들이 오갔으며 뭐 이제 그러한 미시적 관점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그 이슬람의 특히 아바스 왕조 당시에 번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 르네상스 꼭 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낱말적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거를 뭐 지적 차원으로 보지만 의외로 아바스의 번역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치 이념적 차원에서 의도한 바가 굉장히 크다. 즉 아바스의 정권 안정이라든지 또 아바스 왕조의 핵심 지역을 주변에 제국의 동쪽 지역에 수없이 많은 그 강력하게 반발하는 종족들과의 화해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번역 활동을 할 때 그 번역에 동원된 언어들을 보면 이게 뭐 단순히 아랍어로만 대변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봐도 좀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기에 무슬림이 뭐 시실리아, 안달루시아 700년의 지배로부터 유라시아의 동서를 종단하는데 저는 그 무슬림의 관점이 상당히 초기에는 적어도 과학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이라는 건 헬레니즘에 기반을 두지 않았을까? 즉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알렉산더에 의해 그 통합의 유산이 그것이 그 무슬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초기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정진환 선생님 지금 말씀처럼 신라에 대한 관점을 국한했을 때 보면 초기, 중기, 후기에서 중기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보통 저의 관점에서는 법학적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슬람은 신정일치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법학이라기보다는 신학적 관점으로 지리에 관한 지식이 재해석되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나. 그러니 그 과정에서는 당연하게 판타지가 동원될 거고 어떤 신학적 정당성 또는 궁극적으로는 지하드라는 용어, 그 지하드가 무력에 의한 통일만을 정복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평화적인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하드의 일종에서 지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궁극적으로 본다면 문명의 세속화에서 이거는 굉장히 거시 담론이긴 하지만 문명의 세속화 여정, 즉 근대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좀 뒤처지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무슬림의 역할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지중해라도 또는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도양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무슬림이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중재의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재라는 건 A와 B의 관계 개선 또는 관계 구도의 형성 그리고 변천의 일종의 그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중재의 개념을 그 음양오행의 한 원리에서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 예를 들면 한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면 그 관계는 자식 세대의 중재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천해 간다라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그리스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을 계승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헬레니즘에는 그리스 로마가 있지만 또 당연히 그 이후에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럽과 인도양을 중재했고 유라시아의 동과 서를 중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의 역할의 또 다른 이면은 결과의 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역할은 그러니까 문명의 여러 주체들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 차원에서 평가되어야지 그런 그 이슬람 세력의 단독적인 의미에서 어느 그 자체로 번영과 발전 뭐 이런 논리 차원에서 그 스스로 어떤 성과를 내는 역사의 어떤 그 역사의 의미를 남기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설에 근거한다면 이슬람의 역할은 유라시아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고 철학적 그다음에 지리적 거리를 좁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리에 있어서의 과학적 발전이라든지 문화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어떤 오리지널한 동력을 창출해낸다든지 이런 역할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는 이슬람이 중재한 문명교류의 서단의 지리적 경계이며 문화적으로는 열린 경계였고 열린 지역이었고, 또 유라시아의 동쪽으로 보면 신라라는 그 네임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이 바로 이슬람 중재의 역할에 동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좀 어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것이 담론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정진환 선생님이 얘기를 사실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진환 선생님이 쓰셨던 다른 논문 2편을 인터넷에서 검색이 돼서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또 잘 모르는 분야고 또 시간도 좀 그래서 많이 살펴보진 못했지만, 저는 이슬람의 지중해 유라시아 아프리카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이슬람의 신학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그 과정의 명암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이라고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정진환 선생님한테서 몇 마디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침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집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생님 컨디션 안 좋으신데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진환 박사님 혹시 김정환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뭐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제 논문까지 찾아봐 주시면서 힘든데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전면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토론할 거리를 던져 주시고 제가 이제 두고두고 길게 생각해 봐야 될 거리들을 많이 던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부분들은 이제 지금 짧게 이야기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볼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부분은 조금 더 좀 긴 담론이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번역을 했었을 때도 제가 이제 초기에 이슬람 세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아랍어로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왔다가 이제 시기가 조금씩 뒤로 가면은 이제 특히 페르시아 문명권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제 점점 쓰기 시작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시리아어라든지 뭐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소고드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랍어를 이제 끼고 들어와서 이제 번역을 하죠. 산스크리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저게 페르시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시기별로 좀 다른 것도 있고, 지역별로 또 장르별로 좀 다른 것들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맥락인데, 지식이 특히 이제 지리 지식의 과학성에 관한 것들도요. 제가 이제 오늘 신라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런 테마가 저런 이제 방향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이슬람 세계 전체로 보면은 과학에 관한 지식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폭발적으로 정확해지고 늘어납니다. 과학성이 엄청 올라가죠.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우자인 같은 데라든지 이제 저 중앙아시아 아니면 남아시아 쪽에 가면 이제 그 천문대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 보면은 굉장히 정확해지기 시작하고요. 뭐 비루니 12세기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도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서는 압도적으로 과학적인 그 큰 성과를 이루는 그 천문 또는 지리에 관한 그 과학적 공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옛날 지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창조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이제 피크 흔히 말하는 골든 에이지를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하강된다는 것은 뭐 그렇다는 견해들이 전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접하고 있는 자료들에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그렇게 이제 추상화되는 부분은 그렇게 빠지고요. 대신에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정교해지고 정치해지고 정밀해지는 것은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중국에 관한 기록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정치해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라에 관한 기록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장르입니다. 문학으로 치면 이제 뭐 중국도 그렇듯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괴한 것, 세계에 기괴한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백과사전적인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유럽에도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근데 유럽에서 나오기보다 조금 더 전에 예,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제 그런 세상의 이제 기적과 이상한 그 것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그 백과사전적인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에도 나중에 나오죠. 이슬람 세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라를 많이 다룬 거고 오늘 그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를 했던 것일 뿐이지 당연히 이제 그런 장르 외에도 좀 정맥의 그 경험과 과학적인 것을 발전시켜서 담아내는 그런 지리과학은 또 따로 이제 계속 갑니다. 저는 이제 신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슬림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이 이야기는 아마 오늘 강인욱 교수님이 오셨으면은 조금 더 저보다 전문적인 견해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계십니다. 되는 것 같은데. 와 계시니까 나중에 예, 강 아, 교수님 예, 예. 예, 참석해 그러니까,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유목 문명의 그 역할이 과연 뭐 중재자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창조를 해내는 그런 새로운 창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관한 논란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슬람이 과연 그러면은 그냥 중개자, 특히 헬레니즘의 중개자로서 역할만 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의 독립된 문명으로서 어떤 문명적인 새로운 그 세계관의 요람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이제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단순히 뭐 신라에 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보더라도 옛날에 했던 그런 지식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한 것도 훨씬 더 넓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받아들였죠. 특히 이슬람 세계 지금 최선화 선생님 터키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슬람 세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이슬람 세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창조적으로 뭔가 지식을 창조해낼 때 그 소스를 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고 또 물론 무슬림들도 같이 했죠. 아까 특히 말했던 그 이드리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 뭐 무슬림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다른 외부인들과 함께 그 열린 공간 안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진환 박사님 아마 또 더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건 나중에 저 김정하 교수님하고 또 두 분이서 뵙고 또 말씀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선화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김정하 교수님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예, 저 정진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PPT만 보고 제가 토론을 준비를 해갖고 간단하게 써서 정진환 선생님께 드려가지고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의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좀 한 부분도 있어서 길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길게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게 이제 궁금하다기보다는 생각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제 신라가 대당무역기 이제 잘하고 그 무슬림들도 그 당나라에서 편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과장되고 약간 과장된 정보가 약간 섞였을지언정 그 초기 신라에 대해서 이제 황금이 많고 뭐 편안하고 이런 섬이 있다라고 약간 틀린 정보가 있을지언정 이제 이게 뭐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게 어느 정도 빠진 객관적인 정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보,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했는데 그때가 그 처음에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신라를 기록을 했다면 어느 정도 뭐 무역의 가능성이라든가 뭔가의 가능성을 상정을 하고 기록을 했었던 것인지가 일단 그러니까 진짜로 실용성을 위해서 작성을 했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왜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시대 그 시대라고 하기 좀 길죠. 전체적으로 이 지리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뭐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자기가 필요한 지역과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제일 가장 공을 들여서 묘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아마 뭐 후대에 더 디테일하게 더 묘사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그때까지도 계속 교역을 하고 있고 중국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신라에 대해서 정보를 적었다면 어느 정도의 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한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하는데 후대에 갈수록, 근데 처음엔 그랬을수록 후대에 갈수록 그 중요성이 얼마나 사라졌는지가 궁금한 게, 아무리 그 신라가 멸망해서 업데이트한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중국에 통해 있으면 야, 그 신라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망했어라고 한마디라도 듣고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그때 처음 이제 PPT에 쓰신 거는 그 뭐 어떤 추상적, 이슬람적, 그 지구적 가치로 해가지고 그냥 어떤 이상화된 낙원 같은 걸로 나중에 변형이 돼서 그냥 판타지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저는 이제 생각해로서니 그게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쪽에 있는 그 불멸의 섬이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어떤 그 세계 바깥, 중국 바깥에 있는 모르는 세계를 그냥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그냥 일종의 대상화 같은 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신라였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동쪽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뒤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라가 이슬람 인문지리사에서 이제 신라가 그 지리서들에서 신라가 기록된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와 가치가 그렇게 과연 높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대에 갈수록 그 몇 개 지리서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굉장히 알라의 세계 안에서 이상화 되면서 이제 신라가 완전히 외국, 그러니까 유토피아처럼 묘사가 되면서 그 좀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된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리서 안에서 그 신학적으로 새로 해석되는 지리서 안에서 다른 세계는 무슬림들을 위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다른 세계도 동일하게 묘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신라 이외의 지역들, 가까운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지역들의 묘사도 과연 그렇게 환상적으로 변형이 됐는가, 거기도 이용이 됐는가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위도 경도가 살짝 조절을 해서 이렇게 동쪽 끝이랑 서쪽 끝이랑 맞춰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어떤 신학적 해석 아니라지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그거라면은 동시대인들은 그 지리서에 대해서 얼만큼 신용을 했는가, 그 지리서를 내가 이거 믿고 한번 중국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신용을 했는가가 좀 그러니까 실제로 얼만큼 사용되었던가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리서 그 자체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더 지금 아까 그 PPT 맨 뒤에 진행 중인 작업이 있다고 하신 것도 있고, 처음에 그 아랍어로 된 것 중에서 신라에 대한 묘사가 압도적이라고 표시를 해주셨잖아요. 고려보다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건 발표 이외의 부분이고 추가적인 연구 부분이시겠지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려가 신라의 후인이라고 인지를 했는지,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인 걸 인지를 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만약에 고려에 대한 묘사가 있다면 그 고려에 대한 묘사가 있었을 땐 그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실리적이었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후대에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좀 대상화된 묘사였는지, 뭐 이런 그 지리 알못에 그냥 질문들을, 토론이라기보다는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진환 박사님 혹시 최 박사님 토론에 대해서도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박사님 마지막 질문은 저도 들으면서 혹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예. 예. 그 질문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하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면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드렸던 가장 그 실용적인 그 칼리파한테 바로 직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쓴 그 지리서, 거기에는 이제 국가의 세금을 어디서는 얼마만큼 거둘 수 있고, 뭐 어느 나라까지 어디까지 이제 뭐 작전하러 가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죠. 근데 그런 책에도 보면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티벳에 가면은 사람들이 가서 한번 들어가면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모sul, 지금 그 이라크의 모술 있잖아요. 가면 사람이 갑자기 뭐 건강해지고 힘이 세진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지리서들, 세계 지리에 관한 것들 옛날 기록도 보면은 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들도 많죠. 근데 일단은 적어 놓는 거죠. 옛날 뭐 기원 전후의 그리스 뭐 지리 서적 같은 거 보면은 뭐 한 다리로 서 있는, 뭐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 뭐 배에 구멍이 뚫린 사람, 뭐 중국의 산해경처럼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지리서에도 굉장히 진지하게 실용적으로 한 책에도 보면은 그런 신비주의적이나 지금으로 보면 비합리적이나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신라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신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무슬림들이 가서 안 나온다고 했고요. 무슬림들이 가서 그랬다는 거죠. 그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좀 신비적인 요소들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점점 길어지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바뀝니다. 예, 점점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라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무슬림들이 어떤 그 구석탱이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싶어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야쿠트라는 섬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붙일 것인가 저기 붙일 것인가 여기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뭐 중국에서 붙였다가 뗐다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쓰고요. 제가 아까 신라를 다 쓴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신라가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중국에서 끝난 게 많습니다. 근데 신라를 썼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동양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그 지도 이름이 강리도잖아요. 근데 그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있던 그 지역들을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상에 있던.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도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강리도처럼 지금 당시에 있는 것들만 쓴 게 아니고요.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넣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계속 중요했으니까 무슬림도 산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위치라든지 상징성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박아 넣은 것들이죠. 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가치가 없어서 넣는 게 아니라 가치가 꼭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넣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서들을 이제 신뢰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또 장르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유행도 있어요. 어떤 시기에는 포켓 그 세계 지도나 이제 포켓 지도 같은 것을 이제 휴대하는 것이 교양인들의 상징일 때도 있었고요. 뭐 다른 세계도 뭐 중국이나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쉽게 그냥 뭐 문학 비슷하게 읽는 것도 있고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그러면 뭐 다른 자료가 있느냐 없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가는 거죠. 갈 때 활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이제 뭐 신라가 나온 여러 책들 중에서 다 나름대로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 또 만드는 사람의 입장, 활용하는 입장에서 조금씩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와 신라와의 관계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확인된 바로는 신라하고 고려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라와 고려를 다 따로 쓰기도 하지만 같이 쓴 것들도 보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위치나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고려에 관한 것들은 원나라 시대 때부터가 더 많은데 원나라 때 육로로 바로 가잖아요. 북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의 북동 쪽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신라를 쓴 것들은 주로 이제 그 광저우 쪽 그 남쪽에서 올라간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항저우라든지 그러면 이제 적도 근처에 저 동남아에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처에 있는 거라고 그거하고 중국 북쪽에 저기 만주 쪽에 가까운 그쪽에 있는 고려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에 관한 기록들은 이슬람에서 썼던 기록들은 굉장히 지금 발굴돼서 정리된 게 너무 없습니다. 그것들이 좀 더 정리가 되면은 좀 다른 것들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인익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 다른 참석자분들 혹시 그 질문하실 거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은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반응해서 손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 그 스피커 마이크 켜시고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들 질문을 그럼 지금 조금 생각을 질문 여기 있네요. 박진호 교수님 박 교수님 질문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진환 교수님 2시간 동안 강의 너무 유익했고요.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거고, 그리고 뭐 정술 교수님께서 30년 전에 처음 92년 연구한 이후로 뭐 신라와 서역과의 관계, 신라 이슬람 관계에서 되게 많은 연구 논문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그걸 압축적으로 정 교수님께서 되게 아주 깊이 있게 평이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방금 정진환 교수님 논평과 그 맥을 같이 해서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리아로 알려진 게 사실 코리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깐수나 신라라는 표기는 안 쓰더라도 사실 거의 아바스 왕조 이후부터 신라가 고려, 통일신라와 고려도 같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있었고요. 그러면 오히려 깐수가 됐든 신라가 됐든 신라라는 표현을 안 썼겠지만 뭐 신라의 표현의 그게 오리지널이 되는데, 어떻게 한 몇백 년 뒤에 아바스도 멸망하고 한 400~500년 지나서 코리아가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됐는지, 저는 사실 신라 쪽 명칭이 더 앞섰고 또 오래 축적이 됐다고 보거든요. 왜 고려는 살아남고 신라는 죽었는지, 이게 사실 되게 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민하거나 궁금했던 질문이고, 또 요새 한류 시대에서 우리가 코리아라는 단어는 KORA가 많이 가는데요. 예, 이거는 뭐 정 교수님이나 여기 오신 보면 교수님께서 여기는 좀 그 답이 아니더라도 이렇지 않았을까라도 얘기를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100% 그러니까 100%라기보다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있고 지금 가설 단계에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고려 좀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402년도였나요? 아부피다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 이제 신라에 관해서 쓰고 고려에 관해서 쓰는데 고려를 고려 또는 고구려라고 이제 썼습니다. 예, 예. 신기하죠? 이게 5세기 이후로는 고구려도 고구려라는 말을 안 쓰고 고려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00년이 지나서 고구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외지인들은 이제 또 그렇게 막 부르게 됐지. 예를 들면 뭐 발해도 자기를 고려 국왕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고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가 이제 고려도 이제 고구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당나라에서 그 고구려인들을 고려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니까 이름이 이제 그 뒤로 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은 아까 되게 업데이트가 잘 되고 일관성 있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이름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는 계속 바뀌지만은 무슬림들이 부르는 중국이라는 이름은 항상 스인이었습니다. 스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가 있다가 그 무슬림들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많이 빠져 있을 때 신라가 멸망하고요. 돌아오면 고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상은 고려죠. 신라는 이제 없어졌죠. 근데 저 멀리 아까 지금 시칠리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신라가 있었던 게 지금 고려로 됐다 이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신라는 망한 지 1000년이 지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려하고 무슬림들이 고려에 직접 들어갔었으니까 고려는 훨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는 이름으로 무슬림들이 알고 있는 세계, 지금 당대의 세계를 기준으로 이름이 나가는 것이 저는 아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뭐 한두 분 정도 더 받고 우리 강인욱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그 유라시아 역사 기행을 쓰신 경희대 그 사학과의 강인욱 교수님 모시고 질문들 또 이어서 코멘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지금 질문 못 하신 분들 한두 분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인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예, 우리에게 송재묵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그 정진아 교수님 되게 발표를 제가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질문 제가 할 게 많았는데요. 사실은 저 발표할 때 같이 한번 한두 개 하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 작년 벌써 1년 반 전인가요? 제가 경주에서 정진아 교수님 발표를 듣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성과를 알았으면은 제가 유라시아 역사 기행에 한 챕터를 더 넣었을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고학자가 모르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유라시아 역사기행 다음에 썼었던 그 다음 책이죠. 뭐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책에서 이제 그 아마 지도로서 이해하는 세계 그거에 대한 좀 뭔가 많은 힌트를 시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나중에 저 끝나고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에 보이는 그러한 그 타자와는 좀 이렇게 애매하고 괴물처럼 나오는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저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고고학 유물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던 느낌은 이렇게 괴물 또는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괴물처럼 하고 좀 그 기괴하게 그래야지만 이 지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목적은 진실 전달이 아니라 그거를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거든요. 제가 물론 아랍 쪽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그 17세기 그 네덜란드의 그 저 유명한 지도 저 백科사전 학자이죠. 니콜라스 비선이 그 뭐 비트첸 또는 뭐 비선 이 사람이 그 지도 만들고 또 이제 이 북동 지역 유라시아 일대를 갖다가 이제 막 그렇게 정리하고 파란 그 책을 파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괴물화하지 않는데 당신이 안 고려가 신라하고 우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고려라고 하면 그래 고려하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거는 혹시 그런 그러니까는 고고학자로는 그들을 서로 그러니까는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은 도저히 교육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현실과 지리서에 나타나는 괴리감 같은 게 혹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부탁드리겠고요. 예, 제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주셔가지고요. 제 책을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만 이게 너무 전문가들 앞에서 유라시아 역사 기행이라는 책을 또 광고하려니까 도저히 지금 입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화면 공유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어, 예, 이렇게 되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제가 책을 직접 들고 와서 평가하다가 이게 저희가 이게 그 줌 환경이라서요. 먼저 이 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뭐 저기 송재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알타이 전공하시고 뭐 이태리 또 최선 선생님 튜르크 뭐 사실은 이 진짜 중앙아시아랑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제 간단하게 제 그러한 그 연구의 어떠한 그 역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 책 자체 내용이야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또 내용도 그렇게 막 전문적인 책은 아닌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뒷표지? 예. 이렇게 되는군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제 전공은 고고학과를 나왔고요. 원래 제 전공은 만주였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이죠. 그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그런 고조선 일대를 제가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게 드리는 이유는요. 한국 고고학계에서 바라보는 유라시아 또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제 나이 또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남한 내지는 북한을 제외한 한국이 아닌 지역으로 졸업을 한 제가 거의 처음이었고 약간 이단화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고고학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그 정진환 교수님 지난번 같이 한번 학술대회 했을 때 보셨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특정 지역, 뭐 경주라든지 이런 지역 얼마나 그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지 알 겁니다. 예컨대 그 고구려 아프라시아를 이야기하면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저한테 말하는데 그게 고구려 일기가 없고 이 사람들은 상상의 벽화를 그렸을 것이다.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니 그 멀어서 갈 리가 없다는 게 그분 대답, 그러니까 진지한 대답이었습니다. 멀어서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사실 그러한 관점이 우리나라 고고학계를 지배했었고 저는 이제 그 부경대학교를 처음 갔었는데요. 참고로 제가 부경대학교에 갔을 때 TO가 그 자리가
한국 고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 아마 이제 그 CV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논문의 한 4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는 이제 한국 고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물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제가 척박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썼었던 그 당시에는 유학 갔다 와서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고고학 주로 만주 쪽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잡을 얻기 위해서 한국 고고학을 많이 강의했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동북공정이 나가지고 연해주 일대, 발해 이쪽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말들을 저는 넌 전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대충 압록강하고 두만강 건너면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라고 농담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시대가 주어졌었던 남한 중심의 역사관에서 유라시아 중심 역사관, 더 나아가서 이제 아마 범세계적인 어떤 보편적 역사관을 가지는 그러한 중간 단계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대 때 만들었었던 그 책입니다. 책은 2015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경희대학교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냈지만 저는 2013년도에 옮겼습니다만은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칼럼이었습니다. 원래 물론 내용 자체는 절반 정도는 바꾸었는데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의 국제신문이라는 곳에서 연재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국내에서 발해 그리고 이제 비파형 농업 쪽으로 연구를 했었지만은 저는 무조건 어쨌든 시베리아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베리아랑 실크로드. 왜냐면 그때 제 나이가 뭐 외람됩니다만 이제 딱 40이 됐었던 시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이게 되게 좀 그 치기 어린 장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40이 될 때까지도 원래 전공을 나 못 돌아가면 나는 영원히 못 따라갈지도 몰라라는 어떠한 그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젊은 그 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반쯤은 이제 그러한 그 되면 아닌 말구식으로 제가 이제 흉노문화였습니다. 저는 흉노가 주요한 그러한 그 한국과 유라시아를 잇는 그러한 그 클러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흉노의 역할이라는 것은 분명히 국내 역사에도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선정이 다행히 돼가지고 그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쉬프트를 해가지고요 발해에서 이제 유라시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은요 사실은 제가 요 글 하나하나의 그 기본적인 컨셉들은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한국 적응하면서 한국 고고학을 쓰면서 썼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야 이제 비로소 마음 놓고 서울에서 경희대학교의 제 TO는 동북아시아 고고학이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한국도 고고학계가 되게 척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크로드를 이야기하고 중앙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거 한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막 수군대고 하셨던 분들이 얼마 전부터 뭔가 너나 할 거 없이 유라시아를 한다라고 나서시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바뀌었구나라고 하는데 그 바뀌는 그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사실 지금 보면 되게 허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레퍼런스를 달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자료들을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하고 이때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자료로 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마 이게 나온 지가 한 7년 전이고요 해서 하지만 기본적 컨셉만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이 유라시아의 일부임을 무조건 나는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럴까 결코 유라시아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 대중적으로 실크로드라든지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 인지도가 많아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장은 우리의 학문적인 시장도 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동년배에 비해서 이러한 그 대중적인 활동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워낙에 제
30대, 40대 때까지 워낙에 너무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 가게끔 하는 것은 저의 의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깊이가 이때 쉬운 글로서 많이 풀어내길 원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현대 정치 내지는 현대사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밝히고 싶었다는 과정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제가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은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국내에서 고고학자가 쓴 제대로 된 유라시아에 대한 어떠한 그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개론서가 아닙니다. 개론서가 아니고 테마별로 썼기 때문에, 개론서는 이게 쓰고 난 다음에 제가 2018년도에 제가 북방 고고학 개론이라고 또 따로 하나의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쓴 게 있네요. 시베리아 선사 고고학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방 고고학 개론서는 따로 썼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요 한마디로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 유라시아에서 슬슬 항반도로 이제 몰아가는 듯한, 그 제가 이거를 인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면, 전체 그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뭔가 시베리아에다 이 독대를 갖다 놓고 살살 몰아서 조금 더 가깝게 해서 마지막에는 한반도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포맷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시베리아하고 이제 뭐 그러한 그 시베리아에서 있는 그러한 제5의 문명이라고 제가 쉬운 말로 표현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들 많은 정진학 교수님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연 초반에 있는 사람들 정말 문명 맞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솔직히 미개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미개성 자체가 하나의 문명의 조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지금 전쟁하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둘 다 슬라브족, 사실 오랑캐 중에 오랑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중국으로 그 테마를 엄밀히 말하면은 중국도요, 그 중국의 그 북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현재 그 중국의 어떠한 현재 영토와 오랑캐들의 어떠한 그 초원 민족들의 어떠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다음에 3부는 이제 제가 신라에 대한 것, 아마 요거는 너무나 많이 지금은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만 해도 사실 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부는 이제 고구려 이야기. 신라와 고구려는 참 다른 게, 신라 같은 경우는 황금 유물 위주로 교류를 했다면은 고구려는 철저하게 실제 무기하고 그러한 마구 위주로 했었던,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초원과 대치하는, 접점하는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현실이 바로 초원이겠지만은, 신라 같은 경우는 그거는 판타지화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으로서 황금 유물들을 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터키 사람들이 한국을 왜 좋아하냐? 바로 옆에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좋아한다. 약간 그런 농담을 들었었는데, 아마 좀 그런 식으로 고구려와 신라를 한번 대비해 보려고 그랬고요. 5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이후 시대에 왜 초원지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감추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서 총 5부로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이 책 뭐 나온 지 7년 됐고요. 예, 사실 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굳이 뭐 선생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후속으로 제가 썼었던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것을 가미했다면요. 앞으로 꿈은요. 이 정진환 교수님도 있고요, 최선화 교수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언어, 그 다음에 지리, 그런 역사를 갖다 좀 아울러 가지고 고고학 자료가 한번 물론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그 유라시아에 대한 좀 개론서 내지는 교양서를 또 한번 써보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예, 간단하게 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강인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정진환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까 초반에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혹시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역시 강영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도 다 읽었고 갈 때마다 그 강연도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또
따로 만났을 때도 잘 배우고 뭐 책들 보면서도 저도 이제 막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 틀린 게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찾을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그걸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일부러 괴물로 그리고 하는 것들 당연히 다 이슬람 뭐 지도나 지리에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 오늘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정확도의 순서로 하면 당연히 이제 항해자들 이 압도적으로 정확하죠. 그건 목숨이 걸려 있고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신라에 관한 내용도 최대한 담백하고 진짜로 좀 뭐랄까요?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에 중점을 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특산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위주로 아주 정확하고 이제 좀 허황된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이제 우리 중에 갔다 본 사람이 없다라고 완전히 딱 썼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제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지리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분류상으로 행정지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에 쓰는 지리서기 때문에 다른 그 문학적인 지리 장르보다는 압도적으로 정확하고요. 훨씬 더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판타지적인 내용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판타지와 경계부를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슬람도 정확하게 경계부 이제에 관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책도 많고요. 근데 그걸 보면 다 이제 경계부를 넘어서는 지역들은 완전히 이상한 동네로 만들어 놓고요. 최악의 동네로 만들어 놓고 경계부에서도 이제 신라가 되게 특이한 지역이에요. 딱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여기를 나가면은 없고 여기를 나가면은 암흑의 바다고 여기를 나가면 모르겠고 여기를 나가면 이상한 데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아는 끝이다 또는 여기가 마지막이다 아니면 문명의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특이하다고 말했지만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요. 그 무슬림 중에서 나간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뭐 무슬림이 갔다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공기가 맑다 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비교를 해도 왁구왁구 이런 데는 허무맹랑한데 진짜 뭐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뭐 나체의 여성 같은 모습을 한 와꾸와꾸란 비명을 지르는 뭐 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벗어나는데 신라는 그 마지막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환경 결정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7개의 기후대에 따라서 그 자신들이 속한 이제 4기후대, 3기후대, 5기후대 쪽은 모든 게 최고고 밑으로 내려가면 못생기고 뭐 자연도 열악하고 뭐 동물도 열악하고 식물도 열악하고 뭐 그렇고 위로 추운 데로 가면 뭐 사람들이 음탕하고 뭐 싸움밖에 모르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무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환경 결정론인데 중국하고 신라는 이제 1, 2, 3지대 그러니까 좀 열등한 지대예요. 어떻게 보면 기후대로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통상적인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건 뭐 아주 긴 이야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라는 거기서 봤을 때 이제 프론트를 벗어나기 직전에 여기까지도 문명으로 쳐주는 그런 단계라는 게 그러니까 예, 무슬림들이 좋아서 안 나갔죠. 예, 뭐 진짜로 열악하고 뭐 이상한 동네 같은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실종이 되었다라고 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좀 약간 저도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그 신문으로 저도 이제 교수 신문에다가 이제 칼럼을 쓰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C국가연구소라는 곳이 이제 사회과학 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칼럼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이제 하는 것들 전부 대부분이 이제 현대 이슬람 세계 쪽, 아랍 세계, 특히 걸프 국가들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 필드웍 여름에 2주일 동안 겨울방에 갔다 왔을 때도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그쪽 위주로 많이 보고 지금 그걸로 논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경대 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거를 병행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교수신문에도 칼럼을 지금 그때 시사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뭐 라마단하고 이슬람 세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막 쓰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 아까 신문 기고를 바탕으로 그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지금 엮은 건지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고로 시작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그 플러스를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정교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쭉 풀어가지고 몇 년치를 묶어서 할 것을 미리 계약을 하고 생각하고 쓰신 건지 아니면 거기 냈던 것들을 그냥
다시 새로 재조합을 해서 쓰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 전혀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 잡힌 대로 씁니다. 저는요.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배열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 예,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이 몇 개를 동시에 하는 성격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는 거랑 거리가 멀어요. 되게 즉흥적인 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사실 칼럼하고 다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만 그러니까 구술을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점있기 노래하지 않습니까? 점을 일단 코너들을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맞게 점있기를 한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1시간 40분이 지났으니까 다른 질문들은 여기 우리 정진환 박사님, 그다음에 강인욱 교수님, 또 다른 토론하신 선생님들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정진환 박사님 발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교수님, 최선아 박사님, 강인욱 교수님, 예, 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주최 측에서 뭐 다른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예,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정리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 여러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될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